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관리도의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를 사용할 때는 먼저 품질의 특성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즉 관리 항목을 뭐를 할 건가, 뭐를 관리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할 관리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겁니다. 계량치 관리도를 할 건지, 계수치 관리도를 할 건지. 그러니까 데이터의 성격과 품질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합한 관리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관리도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도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처음에는 공정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용 관리도를 작성을 해요. 해석용 관리도로. 해석용 관리도를 작성해요. 공정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품질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이런 해석용 관리도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공정의 해석 결과 공정이 안정 상태라면은 관리도를 관리용 관리도를 작성해가지고 그냥 평상시에도 계속 관리도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관리도의 작성 결과 관리 한계선에서 아까 벗어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시점에서 원인을 규명해서 조치하고 개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인을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한계선에 별도 타점이 있는다 하게 되면은 이때는 공정의 조건을 변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다시 재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상한선이 너무 좁을 경우에는 관리 상한선의 폭을 조금 넓혀주는 방법을 찾는 거죠. 아시겠어요? 조건을 재검토한다. 그 다음에 현재 공정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고 공정의 품질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를 해서 공정 품질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 개선용으로 관리도를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리도를 사용할 때에 지금 현재는 공정을 해석해야 된다. 공정이 어떤 상태인지 해석해보자. 그 다음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볼 때는 공정의 관리용 관리도로 관리도를 그냥 루틴하게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정이 개선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 하면 개선용 관리도로 전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도를 사용할 때 그때그때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관리도의 용도를 바꾸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실제 관리도 운용의 실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도 운용을 실제를 지금 예제를 좀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관리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돼 있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한 게 샘플을 1, 2, 3, 4, 5, 6번 샘플까지 샘플을 했어요. 샘플을 취합을 했어요. 1번 샘플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번의 샘플을 채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2.80, 2.77, 2.77, 2.77, 2.80 5번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수치가. 그러면 이 1번 샘플의 평균치는, 그러니까 X바 관리도는 평균치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X바는 얼마냐면 2.78이에요. 그렇죠? 1번 샘플의 평균치는 2.78이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2번 샘플은 샘플을 5번 채취해서 보니까 2.78이 됐다. 3번도 2.78이다. 2.7, 2.76이다. 2.74, 2.79 이런 식으로 쭉쭉 샘플에 따라 이제 평균이 값이 바뀌겠죠. 2.7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관리도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선, 즉 뮤, CL선을 측정하는 거예요. CL선을 측정한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X바 평균치의 평균치를 다시 평균한 값인 2.779가 CL선이 되는 거예요. CL 값이 되는 거예요. 뮤 리콜 2.779가 되는 거예요. 뮤 리콜 2.779.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2.779의 CL 답이 나왔으면은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은 슈아르트의 3시그마법에 의해서 뮤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적용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관리 상한선은 뮤 플러스 3시그마인데
보통 우리가 3시그마의 3배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뮤가 2.779이기 때문에 관리 상한선은 2.779 플러스 3 3배의 표준 편차 3시그마 이렇게 하면 관리 상한선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관리 하한선은 똑같은 방법으로 2.779 마이너스 3시그마 하면은 관리 하한선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리 상한선은 평균 플러스 3시그마, 관리 하한선은 평균 마이너스 3시그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은 별도로 산출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검사는 보통 분량 개수를 판단하는 건데 분량 개수가 기준을 정해놓은 샘플링 검사의 기준을 정했을 때 몇 개 이상일 경우에는 합격이고 몇 개 이하일 경우 합격이고 몇 개 이상일 경우에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한다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샘플링 검사의 전제 조건, 제품을 로트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로트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검사의 대상은 로트예요. 로트라는 건 생산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개면 100개 이런 식으로. 개별 품목이 아니에요. 개별 한 개가 아니에요. 한 개가 아니고 로트 전체가 샘플링 검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트는 동질적이어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로트에서 샘플링을 했을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샘플링 검사는 그러니까 로트가 항상 동질적이어야 돼요. 동일한 샘플들이 동일한 모집단들이 모여져 있으면은 항상 어떤 것을 샘플을 하더라도 동일한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가능한 로트는 커야 된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크고 거기에서 샘플링이 많이 채취돼야 정확하게 합격 불합격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할 때는 랜덤하게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 전제 조건이니까요. 무작위로 추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무작위로 해야지 이걸 정해놓고 추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샘플은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샘플링에서 합격이 될 경우 전체가 합격을 판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샘플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같은 노트 안에 있는데 샘플의 종류나 내용물이 차이가 난다면 그건 저게 안 되는 거죠. 품질의 차이가 아니고 품질 분량과 합격의 차이가 아니고 내용이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샘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노트 쪽에 있는 모든 제품이 샘플로 선정될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로트가 100개면은 한 개 로트에 100개의 샘플이 있다면은 어느 것을 찍든지 우리가 샘플로 인정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정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샘플링 할 때에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책정을 해놓고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의 판정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누가 언제 샘플링 검사를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정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판정 기준대로 우리가 합격, 불합격을 정하지 않으면 샘플링 검사의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롯데의 품질 특성치가 정규 분포를 보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트 안에 있는 샘플들이 언제든지 추출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동질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느 걸 추출하든지 간에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즉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통계적으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응? 아시겠죠? 자, 샘플링 검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1회 샘플링 검사, 2회 샘플링 검사, 다회 샘플링 검사, 축차 샘플링 검사. 샘플링 검사 유형입니다. 자, 이 설명을 보도록 하시죠. 보통 우리가 샘플링 검사를 했을 때 샘플링 해가지고 합격이면 오케이 해가지고 납품을 하면 되는 것이고, 불합격되면 다시 재작업을, 전체 로트를 다시 재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트에서 샘플 추출해가지고 샘플링 검사에서 합격 기준에 도달을 하면은 전체 로트를 그냥 판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납품을 하면 되는 건데, 합격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전체 로트를 샘플을 하지 않은 제품을 포함한 전체 로트를 불합격시켜가지고 다시 재작업을 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링 검사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검사는 첫째 1회 샘플링 검사, 단 한 번의 샘플링으로 종료하는 거예요. 싱글 랜덤 샘플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싱글 랜덤 샘플링. 그다음에 2회 샘플링 검사는 샘플을 두 번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 번을 하면 어쩐지 좀 불안하다 하는 거예요. 샘플을 두 번 발췌하는 거예요. 두 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회 샘플링 할 때는 2회 샘플링 검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한 번 해가지고 합격이 되면 그걸 끝나는데 조금 좀 믿기가 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2회 샘플링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1회 샘플링보다는 2회 샘플의 숫자는 좀 적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다회 샘플링 검사. 다회 샘플링 검사는 두 번이 아니고 3회 이상의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3회 이상 샘플링 하는 거. 여러 번 샘플링을 할수록 합격 불합격에 그러니까는 오류가 날 가능성은 줄어들게 돼 있죠. 그죠? 더 정확해지겠죠. 근데 이게 무작정 2회, 3회, 4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전수 검사를 하는 데 따른 부담, 시간적인 부담,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샘플링 검사로 축약해서 하는 건데, 이걸 샘플링 검사한다고 계속 붙들고 앉아가지고 시간을 소모하는 그건 속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 많은 샘플링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고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회 샘플링이 과연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축차 샘플링 검사는 검사 품목의 누계와 불량품의 누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적된 수치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 거예요. 파괴 검사나 고가품 검사할 경우에 적은 수량의 제품을 검사하면서 적은 수량이지만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검사하면서 누적된 기준으로 검사를 하면은 훨씬 더 적합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하나씩 로트에서 하나씩 무작위 추출해 가지고 한 개 검사하면 끝날 거라. 물론 샘플링 검사는 한 번 할 수도 있지만은 한 개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해보자. 이렇게 정하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개를 냈을 경우에 합격이 몇 번인가? 누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샘플링 검사의 유형. 제품의 로트 전체를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로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개가 한 로트인데 보통 100개면 5개 정도 검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5개를 검사해서 합격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95개가 합격이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로트를 대표하지 못하는 샘플을 추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개 중에 샘플 수를 5개를 했는데 우연히 5개는 불합격 제품을 우리가 샘플링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95개 중에 상당수가 불량이 있었는데 우연히 집은 게 5개가 합격이었다.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죠? 95개가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샘플링 검사의 당연한 위험입니다. 자, 샘플링 검사의 두 가지 유형. 품질 수준이 높은데도 불합격시킬 유형. 품질 수준이 높은데 샘플을 100개 중에서 5개를 했는데 불합격되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100개를 전수 검사해 보니까 95개는 아주 좋은 양품이었어요. 근데 샘플이 우연히 샘플 중에 5개 중에 한 일부가 불합격이었어요. 그러면 95개를 다 불합격 처리하고 100개를 다 불합격 처리하고 다시 재생산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소위 말로 열받는 거잖아요. 다시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산자 위험, 그렇습니다. 생산자 위험이라고 표시하고 알파로 표기를 합니다. 알파로. 그러니까 품질 수준이 높아서 수락해야 할 로트를 거부하는 생산자 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프로듀서스 리스크 이렇게 이야기죠. 를 일종 오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생산자 위험, 알파 위험, 일종 오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품질 수준이 나쁜데도 합격시킨다. 자, 100개를 샘플링 했는데 100개 중에서 5개를 샘플링 했는데 5개가 우연히 합격 기준에 들어가지고 100개가 다 합격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납품을 했어요. 근데 우연히도 정말 우연히도 100개 중에 5개는 불량이었는데 아니 합격이었는데 상당수가 불합격품이 우리가 샘플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불합격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판매했을 경우에 사간 소비자들이 어떻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위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자 위험. 품질 수준이 나쁜데도 수락하는 위험을 소비자 위험이라고 하고 이걸 베타로 표기를 합니다. 베타. Consumers Risk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나쁜 제품, 나쁜 로트를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인데 불구하고 샘플링의 오차 때문에 이 로트를 수락하는 그런 확률, 이걸 이종 오류, 베타, 소비자 위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통계적인 오류와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이걸 통계 오류,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를 샘플링에 집어넣어 가지고 생산자 위험, 소비자 위험으로 말하자면 응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샘플링 검사의 장단점. 샘플링 검사는 장점으로는 검사 횟수가 줄어들어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제품을 검사, 인스펙션 하면서 제품을 만지게 되잖아요. 제품을 검사함에 따른 파손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손상을 줄일 수 있다. 그다음 샘플링 검사는 100개 중에 5개만 하기 때문에 이걸 파괴까지 하면서 검사할 수 있는 파괴 검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검사 활동에 적은 인원이 필요하다. 전수 검사를 하면 많은 인원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샘플링 검사는. 검사 실수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검사로 한 실수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로트 전체의 거부는 납품업자로 하여금 품질 개선에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 이건 뭐죠? 샘플링 검사를 했는데
95개는 정상인데 5개를 가지고 불합격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납품업자가 향후에는 안 되겠다, 신경 써야 되겠다 하면서 품질 개선해야겠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샘플링 검사의 장점이에요. 샘플링 검사는 일부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검사하는 것보다는 검사자가 피로도가 적어지면서 검사를 인스펙션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검사 실수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샘플링 검사의 단점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좋은 노트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또 나쁜 노트인데도 불구하고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건 리스크가 큰 거죠. 그 다음에 100% 전수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확률도 부정확하고 적은 정보를 획득할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거죠. 샘플링 계획의 수립과 선정과 문서화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전수 검사보다는 덜 하겠죠. 덜 하겠지만은 일단 샘플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샘플링 검사는 누가 해야 될 것인지, 몇 개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은 얼마나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전체의 로트 크기가 규격이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샘플링 검사를 하면 로트가 있는데 이 로트가 내가 샘플링을 해가지고 반드시 합격했다고 그래가지고 규격에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맨 처음에 말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OC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OC 곡선은 비대면이 아니면은 실제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도 되겠지만은 설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검사의 특성을 도표화한 것을 OC 곡선이라고 하는데 검사 특성 곡선이라고 한다. 즉 로트가 검사를 받으면 얼마만큼 확률로 합격이 되는가, 이걸 로트의 합격 확률, 억셉트 되는 확률을 말하고, 또 불합격할 것인가, 얼마만큼 불합격할 것인가, 로트가 얼마만큼 불합격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OC 곡선이. 그래서 샘플링 검사 결과 여러 가지 상이한 불량률을 갖는 로트가 합격할 확률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OC 곡선은 그래프를 그리면 니은자 형태를 나타내요. 니은자 형태.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공정능력지수. 공정능력지수는 공정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적인 공정 변동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공정 능력이라는 것은 설계된 대로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공정이 성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공정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공정 능력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이 규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공정 능력 지수를 사용한다. 공정 능력 지수는 공정에 내재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공정 능력 지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현재의 공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최대로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말하는데 CP지표와 CPK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에 내재된 잠재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즉 공정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을 측정한다는 거니까 추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정치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설명이 나와 있죠. 규격의 변화와 공정의 자연적 변화를
말하자면 비율로 비교한 거예요. CP는 규격공차 나누기 공정의 변동. 이렇게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니까 이 정도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격공차는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규격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LSL과 USL. LSL은 Lower Specification Limit, 규격 하한선을 얘기하는 거고, USL은 Upper Specification Limit, 규격의 상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차이를 공차라고 하죠. 이걸 공정의 변동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CP라고 해요. CP. 추정치죠. 추정치. 공정의 잠재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CPK는 CP는 추정치인데 CPK는 실제 공정 능력 지수예요. 실제치예요. 실제치. 공정의 변동 폭이 중앙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CPK는 실제 공정 능력 지수. 공정의 변동 폭이 공정의 중앙, 즉 평균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CPK는 뒤에 설명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CPK에 대한 설명하고 CP 설명이 없네. 자, CP의 설명은 제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CP는 규격 공차를 공정의 변동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규격 공차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USL과 LSL, 규격의 상한선에서 규격의 하한선을 뺀 걸 규격 공차라고 한다고 했죠. 나누기 공정의 변동은 3시그마가 위아래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3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거를 크기로 따진다면 3 플러스 3이기 때문에 6 시그마가 돼요. 6배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시그마 분의 USL 마이너스 LSL이 CP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P가 1이면은 공정이 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CP 값이 1보다 적으면 공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PK 지표는 뭐냐? CPK 지표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CPK 지표는 실제치라고 했잖아요. 실제 공정 능력의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공정의 변동폭이 중앙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하는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값을 우리가 미인으로 평균치로 놔두고 CPL과 CPU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CPL은 중앙값 평균치에서 마이너스 LSL 뺀 값에서 3시그마를 나눈 거 3시그마로 나누면은 CPL이 나오고요. CPU는 공정의 상한선, 규격의 상한선 USL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USL에서 마이너스 평균치 나누기 3시그마를 한 값을 우리가 CPU라고 합니다. 그래서 CPK는 CPL과 CPU의 평균 값을 우리가 CPK라고 해요. CPK. 아시겠어요? 그래서 CPK가 1보다 적으면은 공정 성능력이 좋지 않은 걸 나타내고, CPK가 1보다 크면은 공정의 성능이 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PK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CPK 리콜 3시그마분의 뮤 평균치 뮤 마이너스 LSL, 그 다음에 3시그마분의 USL 마이너스 뮤, 이 두 값의 평균치
를 CPK라고 한다. 3시그마분의 μ-LSL 값과 3시그마분의 USL-μ의 값을 각각 산정한 다음에 평균치를 내면은 CPK의 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